인류 역사를 이끌고 가는 두 가지의 문화의 축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전쟁이고 또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이 두 개의 축이 하나의 DNA와 같이 흘러가면서 인류의 역사의 발전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생존의 비밀에서는 문명의 전환 과정에는 전쟁과 더불어 발생한 전염병이 가장 강력한 충격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을 멸망으로 이끈 전염병. 자, 2443년 전 펠레폰네소스 전쟁인데 이것은요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 얘기입니다. 자, 아테네는 마치 백제 해양 제국과 마찬가지의 그 판도로 해양 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힘이 제일 강했죠. 자,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비교를 하면은 아테네는 해안에 있었고 스파르타는 내륙에 있었던 국가입니다. 아테네는 도시국가였고 스파르타는 농업국가 또 유목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훨씬 더 발전됐고 스파르타는 상당히 약소국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아테네는 인구가 밀집이 돼 있었고 스파르타는 인구가 분산이 돼 있었습니다. 자, 스파르타 하면 우리가 뭘 생각을 하나요? 정신력 얘기를 하죠. 자, 2002년 우리가 월드컵을 했을 때 우리는 실력이 없고 상대방의 실력이 강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죠. 뭡니까? 정신력입니다. 스파르타가 정신력을 강조했던 이유는 약소국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질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전쟁을 하게 되면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자, 전염병은 인구가 밀집된 곳에서 발생을 하고 인구가 분산되어 있는 곳에서는 발생 안 합니다. 당연하겠죠. 사람과 사람이 만남이 있어야지 전염이 되는데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스파르타에서는 전염병이 발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테네는 인구가 밀집됐기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엄청난 변수가 오게 됩니다. 아테네의 몰락을 가져온 전염병. 자, 전염병이 들어오면서 인구가 3분의 1로 줄었어요. 군사력은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전쟁이 가능할까요? 예. 그 상황에서 지도자인 페리클레스마저 사망을 합니다. 전쟁 중인 지도자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치의 대혼란이 오죠. 예. 그리고 자, 도덕 질서가 붕괴됩니다. 중요한 건 전염병에 의한 사망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망이 가져오는 공포, 그래서 그것이 사회병리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즉 병난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5년 동안의 역병과 30회에 달하는 전투를 통해서 아테네는 몰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훈에서는 약소국이 대제국을 이기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발생할 때마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서의 전염병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 또한 시두라고 하는 아까 알아봤던 시두라는 전염병에 의해서 몰락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시두 또한 출처가 어디입니까? 동양입니다. 자, 그걸 내게 했던 것은 중국에 있던 훈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훈족이 실크로드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시두가 유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우리가 로마 영화를 보게 되면은 로마 황제들이나 그 시민들이 다 이렇게 실크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크가 로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중국 한나라에서 만들어진 거를 실크로드를 통해서 수입을 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입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던 시두가 교육을 위해서 훈족을 통해서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파르티아에 시두가 돌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파르티아 원정 그 전쟁을 벌립니다. 거기서 시두가 돌았고 시두에 걸렸던 로마 병정들이 다시 고향인 로마로 돌아갔을 때 로마에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그 그 당시 시두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요. 그러면서 1년 동안의 역병과 30회에 달하는 전투를 통해서 아테네는 몰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훈에서는 약소국이 대제국을 이기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발생할 때마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서의 전염병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The Fall of the Roman Empire. 로마 제국 붕괴 제1기 그 시작을 시도가 한 것입니다. 자, 시작뿐만이 아니고 로마를 결국 멸망시킨 것도 시도가 멸망시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일이 벌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52년 아틸라 더 훈즈, 훈족입니다. 훈족의 제왕 아틸라가 로마로 진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 이 아틸라 제국이죠. 아틸라가 이쪽에서 이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면서 자,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데 아틸라는 뭐냐면 말을 모는 기마 민족이었죠. 자, 말을 몰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아틸라 제국의 전염병이 돌았을까요? 안 돌았을까요? 우리가 아까 아테네와 그리스 스파르타의 사례를 봐서 알 수 있듯이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은 아틸라 제국에는 시도는 있었지만 시도가 창궐하진 않았죠. 그러다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로마, 이 로마 거기에 시도가 들어가게 되면서 전염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염병이 발생했으면 여기서 전쟁을 계속 치를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거는 첫 번째 강의 시간 때에 우리가 스페인 독감이 1차 세계대전의 그 전쟁을 끝맞게 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시도가 창궐을 하자 아틸라는 전쟁을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는 어떻게 됐어요? 정확히 24년 뒤에 서로마가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중해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 역시 전염병의 공격 때문에 쇠락의 길을 걸었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병난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되는 사례, 서구 근대 문명을 연 흑사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사병이라는 것은요, 예르세니아 페스티스라고 하는 균이 쥐벼룩에 이렇게 있다가 이 쥐벼룩이 쥐한테 옮기는 거거든요. 그것을 인간한테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되게 복잡한 여러 개의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평상시에 이렇게 전염병으로 창궐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자, 흑사병은요, 이렇게 화상을 입으면 이렇게 그 종기가 이렇게 물수포가 이렇게 커지거든요. 화상을 입었을 때와 같은 그런 수포 같은 종기가 올라오면서 온몸에 고열이 올라가면서 사람이 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온몸이 막 곪아가지고 결국은 온몸이 시커멓게 타 죽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흑사병, 블랙데스라고 하죠. 학명은 패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고 이런 그림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현재 의학계에서는 흑사병을 앞으로 일어날 병난 상황의 모델로 놓고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병난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흑사병, 유럽에서 돌았던 이 흑사병 어디서 왔을까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그 정답을 아실 겁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마찬가지로 또 흘러가게 되기 때문이죠. 자, 흑사병의 출처는 웃기게도 중국 운남성에 있었던 풍토병이었습니다. 자, 당시 징기스칸에 의한 원나라가 형성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밑에는 남송 제국이 있었어요. 위에는 몽고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송을 치기 위해서 교두보 확보를 위해서 몽고 황제 뭉케가 군대를 이끌고 운남성으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을 하다 보니 여기에 있는 쥐한테 패스트균이 옮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북경으로 퇴각을 하면서 쥐도 같이 따라가고 패스트도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운남성은 보면은 뭐 산밖에 없고 이렇게 황량해요. 그렇지만 북경은 어때요? 대도시에 인구 밀집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오게 됩니다.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이거는 그 지금까지 지구의 온도와
그 문화의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낸 도표인데요. 온난화가 왔을 때 로마가 부흥을 했고, 자, Fall of Rome. 자, 로마가 붕괴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시도가 붕괴했을 때 어때요? 약간의 소빙하기가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 캐살스로 중세에 부흥이 됐을 때도 어때요? 온난화가 왔었다가 그러다가 소빙하기가 급격히 오면서 어떻게 돼요? 블랙 데스. 이 흑사병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의사잖아요. 의사인데 병원에 환자가 언제 제일 많이 올까요? 봄일까요? 여름일까요? 가을일까요? 겨울일까요? 가을? 겨울? 예, 답이 없습니다. 답은 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아니, 맞으셨어요. 예, 환절기에 가장 많습니다. 겨울엔 왜 없을까요? 겨울은 추우니까 다들 대비하니까 의외로 없어요. 하지만 대비를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따뜻한 온도에서 차가운 날씨로 확 변하게 되면 병이 생깁니다. 전염병은 그 병이 사회 현상적으로 범위가 커진 거죠. 그래서 항상 인류의 기후 변화와 함께 전염병이 오게 되는 이 이치가 패스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에 1331년 패스트가 들어오면서 북경 인구가 3분의 2가 사망을 합니다. 거의 다 죽었다는 뜻이죠. 네. 그런데 자 보시면 이 제국이 징기스칸 몽고 제국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당시에 카파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중국과 교역을 하는 그러한 센터를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카파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문물을 서양에다가 팔면서 부흥했던 게 베네치아 그리고 이제 비엔나 같은 그런 도시들이 그런 무역을 통해서 큰 겁니다. 그리고 북경에서 돌던 이 패스트균이 군대를 따라서 여기 킵차크 항국이거든요. 킵차크 항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서양과 몽고와 교역을 하고 있는 그 중심이 되는 도시 카파. 그런데 베네치아 사람들이 이렇게 몽고의 말을 잘 안 듣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서 몽고에서 이 성을 이렇게 폐쇄를 시켜야 되겠다. 이제 경제 블록을 이제 시키겠다. 지금 말로 얘기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그때 패스트가 돕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갑자기 패스트가 돌아요.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전염병이 도니까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쟁을 끝내고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지도자였던 야니백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패스트로 죽었던 환자들을 투석기에 놔가지고는 저쪽 카파성으로 휙 하고 집어 던져놓습니다. 이 안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구 밀집이 되어 있던 이 성 안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패스트가 순식간에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게 됐죠. 자,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뭐 한다고 해요? 회귀 본능이 있다고 하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제노바 상인들의 배를 따라서 저희가 카파인데 상인의 그 배가 이제 쭉 가면서 들른 곳마다 패스트가 그냥 전파가 되면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사망합니다. 오케이. 자, 1947년 요만큼 48년, 49년, 50년, 51년 몇 년 안 돼서 유럽이 쑥대밭이 됩니다. 자, 이렇게 패스트가 지나고 난 다음에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패스트의 영향을 알아보게 될까요? 1번, 먼저 교회의 권위가 몰락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중세는요, 교황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성직자도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신과 같은 존재들이 패스트 앞에 무기력하게 죽는 걸 보면서 같은 인간이구나. 그리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서 교회가 몰락을 하게 됩니다.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도시정부가 이제 대두를 하게 되는데요. 교황청은 패스트는 하나님의 천벌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도시정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거는 뭔가 매개하는 물질이 있다 해서 항구마다 들어오려고 하는 그 배를
다 차단을 합니다. 최대한의 그 대비를 위한 노력을 했고 그러한 모습이 민중들의 호응을 받아가지고 도시 정부들이 대두하기 이게 인정을 받으면서 도시 국가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세속 언어가 등장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예전에는 성직자들이 모든 관공서 문서까지 다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쓰는 라틴어를 공식어로 썼습니다. 그런데 라틴어를 아는 성직자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관공서에서 뭐 글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라틴어를 잘 아는 어르신을 찾아가 가지고 어르신 여기 있는 이 성경을 우리 독일어로 좀 번역해 줄 수 있으세요? 우리 이탈리아어로 좀 번역해 줄 수 있으세요? 우리 프랑스어로 좀 번역해 줄 수 있으세요? 그러면서 성경이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관공서 문자도 라틴어가 아닌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세속 언어로 적게 되면서 국가의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동양과 다르게 서양에서는 국가의 개념이라는 게 별로 없었는데 패스트가 오게 되면서 그러한 의식이 깨지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뭐든지 심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왜 살고 있으며 왜 인간은 죽어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고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의식의 전환이죠. 의식의 개벽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유명한 르네상스가 르네상스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 인본주의가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종교계에 계신 분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종교개혁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 패스트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소는 누가 키우고? 그렇죠?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노동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나마 살아남아 있는 사람 보고 이제 불러가지고 해야 되는데 가요? 안 가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돈을 줄 테니까 와서 좀 일을 해다오. 해서 임금이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귀족한테 있었던 그 부가 농노들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뒤에 부르주아라고 하는 계층들이 나오게 되는 그 단초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알고 있는 서유럽의 유럽의 그 계몽주의, 제국주의가 나올 수 있는 바탕은 어디서 시작이 되었느냐? 전쟁이 아닌 전염병. 그래서 나는 병난이 큰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흑사병은 1000년 동안 지속되었던 유럽의 중세를 막 내리고 근세로 이행하도록 인류 역사의 행로를 바꾸어 버렸다.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주도해서 가는 것이 전염병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서 알 수 있었던 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함께 발생을 해서 전쟁을 끝맞고 더 나아가 문명의 전환을 가져오는 원동력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